다음 이제 세 번째 저희 발제자를 모실 건데요. 예, 낙원 교수님 발제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낙원 교수님께서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에 계시고요. 디자인과 공학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총감독, 한국도자재단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상임 이사 등을 역임하셨고 다수의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공예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낙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와 보니까 이 모든 인비테이션을 항상 억셉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임 감독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에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 잘못 온 것 같은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제 이력에 보면 제가 기계공학과라 그러는데 제가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래서 혹시 딴 사람들이 기계공학과도 안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나왔다는 얘기 할까봐 그것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목은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날로그 디지털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러시죠. 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날로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고를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원고 안 쓴 지가 꽤 되는데 그래서 보통 5줄 이상 안 쓰고 진짜 기고할 때만 제가 쓰는데 항상 마감 넘치고 그다음에 누구 하나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마무리해서 보내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라 거기 있는 자료는 그냥 급하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넣은 자료고요.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공예 아날로그 vs 디지털 이렇게 정했고 저는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있고요. 공예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 제가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크래프트, 그다음에 아날로그, 전통, 그다음에 뭐 오랜 시간, 인내, 고통 뭐 이런 단어, 그다음에 수작업, 그다음에 정교함, 그다음에 이 완벽하게 마감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공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감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외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다 공예 무슨 이미지를 하나 넣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아름다운 공예인 하늘을 그냥 제가 이렇게 올렸고요. 흔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초산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4차 산업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5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고 사이버 피지컬 심바이오시스 또는 휴먼 로봇 심바이오시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은 공생이라는 단어를 심바이오시스라고 쓰는데 오늘 보니까 콘비비얼리티라는 단어를 써서 저 그런 단어를 써볼까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볼까 그러는데 저희는 이거를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학생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니네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테드에서 아담 그랜트라고 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쓰고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What frogs in hot water can teach us and think about thinking again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던지면 바로 얘가 튀어나가는데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살살 하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개구리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리띵크하는 능력이 없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보면 우리 디자이너나 디자인계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에스컬레이션 오브 커미트먼트. 제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다 꼬라 박은 게 얼마인데 여기서 내가 발을 뺀다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심리학자 용어로는 escalation of commitment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지금 기술이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디자인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 자료는 그냥 필요하시면 다 이렇게 드려도 되고 가지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 손으로 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있어요. 자동차 한 100개씩 그려봐 하루에 200개씩 계속 1년 내내 계속 스케치를 계속 그러다가 어떤 좋은 디자인 나오면 이거 어떻게 했니?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그냥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200개쯤 하다가 몇 천 개 하다가 하나 나온 거 보고 교수가 야 이거 좋은데 어떻게 있는 거냐 그랬더니 진짜 그냥이죠. 그냥 진짜 명답입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생각을 가지고 컨셉을 갖고 해라 하네. 그러다가 이제 고객의 심정도 이해해야 되고 감성도 중요하니까 이제 이 heart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는 이제 전신, whole body 균형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고 있냐면 디자인이 by computer, by machine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는 혹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안 해보셨으면 autodraw.com이라는 데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타트하고 뭐든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착 그리면 요 맨 위에 네가 그리려는 게 이거지 하고 그림이 쫙 떠요. 그러면 탁 찍으면 그 아이콘이나 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쭉 내려가시면 여기 AI 익스페리멘트라는 데가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이제 퀴즈가 나와요. 퀴즈. 텐트를 그려라. 그럼 이제 제가 텐트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한 30초인가 20초인가 시간을 줘요. 그럼 계속 그리다가 제가 이제 그리면 네가 지금 그리려는 것이 뭐 같이 보인다? 뭐 같이 보인다. 계속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딱 재면 땡.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한 5초 만에 그림을 딱 그렸다 그러면 정답하고 다음 문제를 이렇게 쭉.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6개쯤 7개쯤 한 다음에 제 성적표를 보면 제가 맞춘 게 몇 개, 틀린 게 몇 개가 나오는데 틀린 거를 딱 누르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그려서 맞췄느냐 하는 얘기가 쫙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그리고 어떤 단어, 어떤 물체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빅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이것만 해도 애들이 좋아하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4년쯤 전인데 그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한 30명 정도가 이 클로즈드 룸 세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토데스크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굉장히 미국 사람 치고는 굉장히 저를 아주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동안 에이디드를 못 해드렸다. 사기였다 약간.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에이디드라는 말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면서 의자를 디자인하는데 멋있는 뭐 이런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자의 무게 7kg, 의자가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의 몸무게 150kg, 가격은 20불. 그러면 컴퓨터가 수천 개의 모델을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으면 옆방에 있는 3D 프린터에서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팬데믹 전에 갔던 상하이의 상해 타워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50도쯤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고 꼭대기가 아래에 비해서 한 55% 정도로 이렇게 테이퍼링이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 오토데스크의 그 똑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단지 그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도 재료비를 한 5천만 달러의 재료비를 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건축에서 제품으로 그다음에 뭐 CI는 뭐 벌써 옛날부터 그냥 자동으로 다 공짜로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화가 됐다. 이게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뭐 프랙티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화가 됐어요. 최근에 가장 민주화를 나타내는 현상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있는 온갖 디자인 띵킹을 보면 그 디자인 띵킹을 얘기하는데 디자이너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은 게 경영학 한 사람. 그다음에 각 그룹의 인재개발원에 가서 디자인 띵킹 프로그램이 꼭 있는데 그때 담당 교수는 교육학 하신 분, 심리학 하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디자인이라는 사람들, 디자이너들이 한다는 어떤 사고 방식, 또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디자인 띵킹을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 명사로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를 넘어서 이 디자인 띵킹 때문에 디자인은 완전히 이 베를린 월이 무너지듯이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이 뭐냐, 디자인 교육이라는 거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 디자인 쪽이고요. 공예와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저희 디자이너들은 다 공예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또 공예하시는 분들 보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콜라보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디자이너들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디자이너들 뭐 멋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잘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회사 이름만 나오고 그 센터장 이름이 나오지 실제 디자이너나 이름은 다 묻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공예는 몇 개 못 팔아도 다 작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이 그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공예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공예는 이름은 있는데 열심히 만들어봐야 뭐 몇 개 잘 팔리지도 않고, 뭐 저도 요 상점에 이렇게 가서 보면 큰맘 먹고 오늘 하나 사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한 3배쯤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갈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예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부러운 이유는 제품 하나 잘 만들면은 뭐 몇백만 개, 몇 천만 개 팔리고 하니까 이 두 개의 굉장한 갈등 속에 굉장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이 유니버스라는 데에서 물리적인 세계죠. 1995년도에 그 MIT 미디어 랩의 네그로 폰테가 비잉 디지털이라고 하는 책을 95년도에 썼고 2000년도부터 아주 급속하게 우리가 디지털 컨버전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컨버전스라는 얘기는 하나의 디지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융합되는 것을 저희들이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뭉치는 일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러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디지털 트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건물 전통대학으로 가면서 아주 아름답게 3D로 이렇게 복원한 걸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그 물리적인 세상을 거의 그대로 카본 카피하듯이 디지털 세계로 올리는, 요새 제품들 디자인하면 그 제품 디자인을 또 완전히 똑같은 모델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지금 메타버스라는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움직이는 그 세대가 전에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한 세대가 이거를 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를 저희들이 이 MZ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한답니다. 저 같은 베이비 부모나 X 세대가 31.5%밖에 안 되는데 이 MZ 세대가 43.9라는 거,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메이저한 그룹입니다. 근데요, 이 세대가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 인사 담당자가 본 MZ 세대의 직원들 특징이래요. 이게 1. 워라밸 중시, 회사의 보장 요구.
이 조직보다 개인 이익 우선시, 개인의 개성 존중 요구, 자유롭고 수평적 문화 요구, 공평한 기회를 중시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 개인 성장 지원 요구. 그러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은 세대고요. 일을 그냥 안 한대요.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대요. 이래서 여기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가 3년 남았는데 좀 빨리 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학생들 피드백을 잘 안 줘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전 세대까지 먹혔는데 지금 세대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B 플러스인데 A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되게 복잡한 이슈거든요. 이게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세대는 명확한 피드백을 요구를 한대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읽은 페이퍼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수술하는 의사들의 스타디를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실패를 하면 다음번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본인이 1차에 성공을 하면 2차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왜? 자신감 뿜뿜 이런 거 있잖아요. 셀프 에피커시 티어리로 난 잘할 수 있어 이래서 한대요. 남이 실패한 거를 보면 그건 자기한테 성공의 지름길이 돼요. 남이 성공한 거는 제가 배 아파가지고 저기 성공에 별 도움이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왜 나의 실패가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실패를 야기하느냐? 거기가 요거라는 겁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실패가 다음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MZ 세대하고 일을 할 때에는 정확한 피드백, 그냥 또 해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 단절이 되면서 저희들이 왕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Z 세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 이 알파 세대는 정말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그 디지털 트윈은 뭐 위키 가서 보니까 그 실제 세상하고 버추얼 스페이스의 두 개를 똑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지금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노우 크래셔라고 하는 닐 스테펀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런 단어가 좀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의 세상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제페토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유명한데 현재 가입 인원이 한 2억 명쯤 되는데 한 92% 이상이 다 외국의 가입자래요. 근데 이거를 만든 데는 우리 네이버의 자회사, 손자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 부캐 시대, 마스크 없는 가상현실, 네이버, 제페토, 메타버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가상의 세계, 옛날에 싸이월드가 했던 뭐 이런 세상에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돼서 이 세상 안에서 구찌도 팔고 루이비통도 팔고 실제 구찌로 자기 몸을 다 치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0만 원 드는데 여기서는 10,000원 정도면 구찌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예쁘게 치장을 할 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 비즈니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블랙핑크가 여기서 팬 사인회를 했는데 무려 5천만 명이 왔답니다. 5천만 명. 세상에 어떤 경기장, 어떤 장소가 5천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페토에서 이 블랙핑크가 이 팬 사인을 열었는데 5천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MOU도 아바타를 만들어서 요게 안에서 서로 MOU도 맺고 이렇게 여기다가 땅 사고 투자하고 학교 건물 짓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디자인이나 공예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되게 공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세대가 계속 어떻게 공예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냐는 게 중요한데, 그 네스카페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다가 커피를 팔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 일본 사람들 머리에는 이 커피라는 아예 개념이 없대요. 개념. 오로지 티밖에 없었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커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시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 플레이버가 들어가는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그 젊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입맛에 커피를 심어주고, 얘들이 자라서 10년 후에 메인 소비자가 되면서 일본의 커피 시장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 젊은 세대 M세대를 넘어서 Z세대와 알파 세대의 공예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냐.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안에 정말 정교한 공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집을 꾸미는데, 되게 있으면 멋있게, 공예품 하나 집에 있으면 멋있잖아요. 저도 작가님이 만드신 게 몇 개가 있는데 나서 보면 딴 거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 작품을 보면 이게 누가 만드는 거냐 뭐 이런 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있어 보이고, 간 다음에 그 친구가 야 거기 어디 갔더니 말이야, 나 교수님 집에 갔더니 누구 작가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정말 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공예라고 하는 것을 잘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인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고민하던 이 기존의 공예와 새로운 공예의 시작은 어디 거냐.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사이버 피지컬한 어떤 심바이오시스를 통해서 윈윈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 100% 손으로 만든 거를 공예품이라고 할 거냐. 그러면 99%를 한 거는 공예품이 아닌가. 그럼 98%는 90 이렇게 해갖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아주 친하던 같은 교회 다니던 분이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 철학자들이 하는 그 담론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배가 하나 있는데, 이 배가 고장이 나서 엔진을 갈고, 또 어디 선미 부분을 갈고, 선수 부분을 갈고 다 갈아떼야 100%. 그럼 이 배가 옛날 배냐 새 배냐. 그런 답들. 이거 마찬가지도 저희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공예도 어디까지 갔을 때 이거를 공예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딘가. 그런 거에 대한 좀 큰 담론,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다가오는 이 사이버의 큰 물결을 이 공예나 디자인이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세대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좀 엉뚱하지만 좀 용감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공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저희가 벌써 5차 혁명, 5차 혁명에 진입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유행하는, 지금 유행해서 사실 예술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전 세계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런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공예 어디로 어떻게 이제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화두를 좀 던져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새로운 공예, 결국 사이버 피지컬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